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른 겁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으로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매도를 할 만한 매도 시그널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매도를 했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다 함께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이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매매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비율상으로 훨씬 많잖아요. 네네. 근데 좀 매매 타이밍을 강조하셔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사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저는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저도 직접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카카오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배 났다는 사람이 있고 5배 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이 주식이 올라갔을 때 어떤 신호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또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 파실 겁니까? 안 파실 겁니까? 또는 뭐 더 사실 겁니까? 아니면 떨어지면 더 사실 것입니까? 이런 판단의 기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치 분석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애널리스트로 나와도 지금 카카오의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식은 스토리를 갖고 있고 미래 스토리를 갖고 있고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영국의 투자자인 짐 슐레이트 같은 분 이런 책들을 좋아하고요. 그런 투자 기법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향후에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장기적으로 적립 투자를 하든지 장기 저축하든지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 투자이고 그것이 실제로 큰 수익을 주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미래의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그 주식이 언제부터 올라갈지 이런 거예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른 겁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으로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는 것에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주식들도 내가 언제 사야 되는가의 타이밍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주식들도 언제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얘기를 들면 카카오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가 중간에 뭐 예전에 10만 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액면보다는 했지만요. 10만 원에 사서 11만 원에 판 사람도 있고 반면에 12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손절매한 사람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떤 신호를 주는데 그 주식을 내가 관리해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관리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치주 장기 투자하는 펀드들 있죠. 네네. 그런 펀드들의 롱텀으로 가져가는 주식들 뭐 5년, 10년 갖고 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한 번도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가져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리해가면서 그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50,000원까지 가서 다시 밀려서 또 25,000원, 20,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랬다 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후적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10,000원짜리 10만원 됐어. 야,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이러는 거지. 이건 결과론의 얘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10,000원에서 50,000원 갔다가 다시 30,000원 떨어졌다 10만원 갔어요. 그러면 10,000원에서 50,000원 갔을 때 내가 매도의 시그널이 있어서 한번 팔아주고 30,000원에 다시 사면은 내가 이 주식을 계속 들고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사면서 주수를 다만 한 주라도 늘릴 수 있으면 그것도 내가 돈을 번 거거든요. 네, 그러한 타이밍은 주식은 어떤 수급에 의해서 타이밍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주식 초보들도 그렇고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그렇고 언제 매수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랑 매도의 그 타이밍, 시그널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세요. 근데 사실 쉽습니다. 모두 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얘기하듯이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2020년도에 팬데믹이 일어나고서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저점으로 또 올라갔을 때 매수 신호를 안 줬냐? 줬습니다. 근데 팬데믹 상황에서 가치 분석으로 그걸 가지고 자, 이게 저점이야. 여기서 사면 돼. 이렇게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식에서 수급적 요인으로 자, 이제 여기서는 사람들이 사는구나. 아, 여기선 파는구나. 이런 시그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시그널의 가장 핵심이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잘 보시면요.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 인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올해 우리나라 지수의 고점을 1월 11일 날 찍었는데 지금 이제 돌파했습니다. 어제 오늘 돌파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1월 11일 날 우리나라의 하루에 그 거래 금액이 42조 원이었어요.
평소에 17조, 18조뿐이 안 됐는데 그때 네. 42조 원 거래되면서 거래 대금의 피크를 쳤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날 거래량 피크를 쳤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피크 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계속해서 매수하던 세력들이 더 셌는데 매도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매도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 않거든요. 아, 이거 뭔가 좀 시장이 이제는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구나. 반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요즘에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들 중에 많이 떨어져서 애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자, 여기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번 사볼까? 아, 여기 사서 물타기 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 그 주식을 누군가 다시 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다시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흔적이 남는데 그게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이상현상이 발생이 되면 주가의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은 사서 묻어두면 된다. 특히 지수를 따른 ETF는 네네. 사서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른다. 왜냐면 네. 주식시장 우상향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그 책에 보니까 지수 ETF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서 네.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가요. 물론 쌉니다. 그렇지만 수수료가 나가요. 네. 그리고 ETF는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월물로 계속 롤오버 하면서 롤오버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는 만약에 추종하는 기초자산이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ETF가 있다. 삼성전자가 딱 100%가 났다. 그럼 ETF는 100%를 내느냐? 아니에요. 못 따라가요. 그 수익률은 못 따라갑니다. 첫 번째, 롤오버 비용이나 그리고 펀드 비용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트래픽 에러가 있어서 그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좀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 그 유가 ETF 하시는 분은 아마 제 말씀 아실 건데요. 상품 ETF는요. 이 오차 굉장히 커요. 그 유가는 예전에 30달러에서 60달러가 왔으면 더블이지 않습니까? 근데 ETF는 한 20%분이 못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ETF는 그 구간별로 끊어주면서 거래하는 게 수익률면에서 좋다라는 걸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ETF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수 ETF를 반드시 하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 때 1439포인트인가 뭐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2200인가 2300포인트까지 1차 상승을 했어요. 쭉 빠졌다가 1차 상승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인투자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지수의 인버스를 샀죠. 그래서 인버스를 그것도 곱하기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곱버스라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분들이 거기 사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났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 지금 지수가 3,200포인트 넘어갔었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이너스 한 70% 넘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매도를 할 만한 매도 시그널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매도를 했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지수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미국의 석학들이나 투자의 그룹분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여기서 가봤자 많이 못 가겠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미국의 3대 지수나 매도의 신호가 있냐? 없습니다. 즉 우리가 개별 종목을 가지고 매도의 신호, 매수의 신호를 잡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얘들은 되게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막 올리기도 하고 막 내리기도 하고 막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지수는 안 그렇잖아요. 지수는 2,500개 종목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지수기 때문에 얘는 우리에게 판단할 시간의 텀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매수 신호, 매수의 신호, 매도의 시그널을 굉장히 확연하게 줍니다. 좀 확실하게 주거든요, 얘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해서 매도 신호, 매수 신호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정형화만 시키면 그러면 지수의 신호만 갖고 지수 ETF 매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제일 쉬운 매매가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무조건 들고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대답을 드리는데 아까처럼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주식을 들고서 장기 투자하면은 된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그거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제가 대항하기 위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경험적으로 96년도 입사했고 지금까지 26년간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외환위기도 겪어왔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어왔고 이렇게 겪어왔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은 미국은요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선형적이란 말은 뭐냐면 우상향하면서 왔다 갔다 등락을 하지만 계속 올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계속 주식을 들고 있거나 조금씩 산 사람은 우상향했기 때문에 계속 산 거는 내가 평균가격보다 계속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땠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전에는 500에서 1000포인트에서 15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0포인트 갔다가 2000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2000포인트를 넘기고 나서 2200에서 1900포인트를 무려 6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6년의 세월 동안 나한테 문제가 없냐고요. 내가 돈을 쓸 일이 생기도 있고 또 돈이 더 있어서 늦기도 하겠지만 돈 쓸 일이 생긴다고 살다 보면요. 근데 내가 급하게 돈을 쓰게 돼야 되는 그 상황에는 주가는 어떨 것 같아요? 주가에서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좋아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현실적인 현실 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동안 내가 약간 여윳돈에서 지금 돈을 넣어놨어요. 주식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 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주식시장도 주가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밑에서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관리를 좀 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지수에도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이 아까 말씀하신 종목에서는 뭐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지수를 매매할 때도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되는 건가요? 물론 지수는 이제 시황이기 때문에 시황 변수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시황 변수도 봐야 되고 사실은 종목도 그만 보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도 봐야 되고 대차 거래도 봐야 되고 공매도도 봐야 되고 봐야 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딱 꼽으라 그러면 거래량으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지수에서 하나만 더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 패턴에서 헤드앤숄더란 패턴과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어요. 이게 일봉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요번에 1월서부터 3월까지 나스닥에도 나오고 코스닥에도 나왔어요. 헤드앤숄더라는 게 이제 헤드 머리가 있고 그리고 숄더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만약 손으로 그려본다면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던 놈이 주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르다가 위로 딱 올랐어요. 그럼 여태까지 추세잖아요. 근데 올랐다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꺾여버리는 현상이 되면은 이쪽을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꺾이는 그런 순간이 되는데 거기서 왼쪽 어깨를 오른쪽 어깨가 넘기지 못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빠지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빠집니다. 밑으로 많이 빠져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나스닥과 코스닥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1월에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근데 지수는 다시 신고지수 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일봉에서의 패턴은 단기 패턴인 거예요. 근데 주봉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 이거 큰 폭으로 큰 기간 동안 빠집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헤드앤숄더 대세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보시면서 헤드앤숄더가 주봉에서 만들어지면 헤드앤숄더가 위에서 만들어지면 그거는 이제 꺾이는 거고 추세 반전이 되는 거고 아래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추세 반전하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헤드앤숄더가 사람들이 굉장히 추세를 전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패턴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뀌는 패턴이 됐을 때 내가 거기에 순응하는 거래를 해야지 그냥 자기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